여기 워싱턴의 한 연구소에서 밤늦게까지 불빛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젊은 연구원이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요. 그녀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에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까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자란 이 연구원은 우연히 접한 자료에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동아시아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사실이었는데요. 펜타곤의 고위 장성들은 이 발견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뒤에 한국에서는 계엄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모든 게 이 패턴에서 발견이 된 거라고 합니다. 대체 이 연구원은 무엇을 발견한 걸까요? 그리고 그녀의 발견이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의 놀라운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국의 입법 문서들을 몇 시간 동안 읽느라 눈이 따가웠죠.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브루킹스 연구소의 제 동료들 대부분은 이미 몇 시간 전에 퇴근했거든요. 제 창문 밖으로는 매사추세츠 애비뉴의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하면서 제 책상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사라 첸이에요. 저는 동아시아 안보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선임 분석가로서 이렇게 끝없는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으며 수많은 밤을 보냈죠. 하지만 오늘 밤은 뭔가 달랐어요. 이 문서들 속에서 뭔가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마치 스웨터에서 실이 풀리는 것처럼요. 이제는 식어버린 녹차를 한 모금 마시고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제 앞에 있는 숫자들은 정부 지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건 일반적인 예산 조정이 아니었어요. 이 변화들은 하나의 패턴을 따르고 있었고 그걸 보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한국계 미국인인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집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했으며 나중에는 대학에서 한국 정치를 공부했거든요. 지금 이 문서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놓칠 수 있는 것들이 보였어요. 두 번째 모니터에서 더 많은 파일들을 열어보고 메모를 시작했어요. 분석 소프트웨어에서 패턴을 매핑하면서 더욱 명확해졌죠. 여러 정부 부처의 예산이 삭감되고 있었는데 이건 정부가 돈을 절약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었어요. 이 삭감은 마치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확했고 한국을 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특정 정부 기관들을 겨냥하고 있었죠. 제 책상 옆에 있는 참고 서적들, 한국 역사, 안보 정책, 국제관계에 대한 두꺼운 책들 위로 책상 램프에 따뜻한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저는 전문성을 쌓기 위해 수년을 보냈지만 지금 이 모든 지식은 제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새로운 문서를 열고 제가 관찰한 내용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예산 삭감은 세 가지 주요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한국이 에너지 독립을 위해 필요로 하는 핵력 개발, 부패와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법, 집행기관들, 그리고 나라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정보작전이었어요. 이렇게 함께 나열해보니 패턴이 더욱 분명해졌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사무실이 더 좁아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무작위한 변화가 아니었어요. 한국 정부의 주요 부분들을 약화시키려는 조직적인 노력이었죠. 하지만 누가 이 뒤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일까요? 책상 위에 작은 시계를 힐끗 보니 이미 밤 9시가 지나 있었어요. 청소 직원들이 왔다 갔고 레몬향, 바닥 세정제의 희미한 냄새만 남아 있었죠. 배가 고프다고 알려오는 소리가 났어요. 또 저녁을 걸렀네요.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 없었어요. 이 발견이 너무 중요했거든요. 휴대폰을 집어들고 연락처를 스크롤했어요. 수년 동안 서울과 워싱턴 양쪽에서 연구원들, 정부 관료들, 정책 전문가들과 관계를 맺어왔죠. 이들이 이런 패턴을 눈치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전화를 걸기 전에 제 발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예산 삭감의 시기를 보여주는 여러 차트를 만들었고 각각 영향을 받은 정부 기능에 따라 다른 색으로 표시했죠. 뒤로 물러나 전체 그림을 보니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사무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DC의 야경은 평소와 같았어요. 매사추세츠 애비뉴를 따라 움직이는 자동차 헤드라이트들, 늦은 회의를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처럼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지 모르는 다른 분석가들이 있는 다른 사무실 건물들의 불빛이요. 하지만 오늘 밤은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거든요. 작업을 저장하고 예비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내일은 제 상사들에게 발견한 내용을 공유하고 펜타곤 관계자들과의 회의도 주선해야 할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제가 발견한 것의 무게가 무거운 담요처럼 저를 누르고 있었어요. 컴퓨터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와 아래 거리에서 가끔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만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동안 들리는 소리였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저는 뭔가 더 큰 일의 첫 번째 신호를 발견했고 이제 그게 한국과 미국 양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전화기를 집어 시간을 확인했어요. 워싱턴에서는 거의 자정이었는데 이는 서울에서는 이미 내일 이른 오후라는 뜻이었죠. 한국 정부 예산실에서 일하는 제 오랜 친구 민지에게 전화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 숫자들에서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사라 또 늦게 전화하시네요. 민지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는데 그것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최근 예산 삭감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저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물었어요. 민지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대답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알아챘지만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컴퓨터의 새로운 스프레드 시트를 열고 민지가 말하는 동안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중요한 프로그램들의 삭감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경찰 예산 감소, 원자력 발전소 자금 축소, 정보기관 예산 삭감이요. 각각의 삭감은 그 자체로는 작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무서운 패턴이 보였죠. 민지와 통화한 후 저는 서울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연락처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각자가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을 더해 주었죠. 한 친구는 사이버 보안 예산 감축에 대해 말해 주었고 다른 친구는 군사훈련 프로그램 삭감을 언급했으며 세 번째는 정부 컴퓨터 시스템 예산 감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차트와 그래프를 만드는데 몇 시간을 보냈어요. 윤 대통령의 정부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그냥 무작위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특별히 한국을 강하고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들을 겨냥하고 있었죠. 에너지 공급, 경찰력,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펜타곤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많이 자지는 못했지만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브리핑룸으로 향하는 동안 완전히 깨어있는 느낌이었죠. 방은 진지해 보이는 군 장교들과 정부 관리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모두 제가 발견한 것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노트북을 큰 화면에 연결하고 차트들을 보여주었어요. 제 그래프의 빨간 선들은 분명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누군가가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한국 정부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패턴을 보세요. 저는 차트 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모든 주요 삭감이 한국을 강하고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겨냥하고 있어요. 이건 무작위가 아니에요. 이건 정상적인 정치적 의견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조정된 계획이에요. 제가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자 방은 매우 조용해졌어요. 프레젠테이션을 넘기는 동안 제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재차 확인했거든요.
제가 맞다는 걸 알았어요. 이런 삭감이 계속된다면 저는 설명했어요.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경찰력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될 거고요. 컴퓨터 시스템도 공격에 취약해질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정치 이상이에요. 이건 한국이 국가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공격이에요. 장군들 중 한 명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첸 박사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국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장군님. 이건 단순한 개별 사건이나 일반적인 예산 의견 차이가 아니에요. 모든 증거를 종합해보면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재편하려는 조직적인 노력이 보여요. 누군가가 한국을 더 약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에 더 의존하게 만들려고 해요. 브리핑이 끝나고 노트북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패턴을 찾아낸 건 첫 단계일 뿐이었죠. 이제 우리는 이것에 대해 뭘 해야 할지 알아내야 했어요. 펜타곤의 창문 너머로 화창한 봄날을 바라보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저는 제가 미국과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했어요. 제 부모님은 한국에서 오셨고 저는 두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두 문화를 이해하며 자랐어요. 이제 저는 그 이해력을 활용해서 두 나라를 모두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줘야 했어요. 제가 발견한 패턴들은 무서웠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가 무엇과 맞서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의 메시지가 계속 왔는데 하나하나가 더욱 긴박했어요. 밝은 화면이 브루킹스 빌딩의 어두운 제 사무실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또다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제 창문 밖에 워싱턴 DC는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속보가 컴퓨터 화면을 가로질렀어요. 윤 대통령이 방금 비상대응을 발표하셨다는 소식이었죠. 이런 일은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커피잔을 잡으려 할 때 제 손이 약간 떨렸어요. 이제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이라는 제 정체성 때문에 이 일이 매우 개인적으로 다가왔어요. 컴퓨터로 서울의 실시간 뉴스를 지켜봤어요. 거리에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피켓을 들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보고 기다리고 있었죠. 국가를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할 민주당이 매우 이상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경찰, 학교, 보안과 같은 중요한 것들의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자동차를 예로 들면 누군가가 엔진 부품을 하나씩 없애버리면 결국 차는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죠. 그들이 정부에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조각조각 정부의 기능을 없애고 있었어요. 제 일은 이런 문제들을 연구해서 워싱턴의 중요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었죠. 너무 늦은 시간이라 사무실 건물의 비상등이 자동으로 켜졌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형광등의 부드러운 윙윙거림이 제가 메모를 쓰는 동안 저와 함께 해주었거든요. 몇 분마다 서울에 있는 연락처들의 새로운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메시지가 올 때마다 상황이 더 명확해졌지만 동시에 더 걱정되기도 했어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기록하는 특별한 노트를 펼쳤어요. 민주당은 22번이나 사람들을 직위해서 해임하려고 했어요. 중요한 정부 프로그램들의 예산을 삭감했고 경찰이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죠. 이 모든 일들이 합쳐져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정부가 이렇게 작동해서는 안 되는데 저는 늘어나는 목록에 또 다른 메모를 추가하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정당들이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함께 일하면서 나라를 운영하죠. 이건 달랐어요. 누군가가 일부러 정부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제 사무실 벽은 지도와 차트로 가득했어요. 저는 패턴을 이해하려고 모든 일을 추적해왔어요. 이제 전체를 보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어요.
윤 대통령의 비상대응은 단순히 하나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작은 문제들이 하나의 큰 위기로 이어졌기 때문이었죠. 밤이 더 깊어지고 밖의 거리는 더 어두워졌어요. 창문 너머로 다른 사무실 건물들의 불빛이 보였는데 아마도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겠죠. 아침에 있을 정부 관리들과의 중요한 회의를 준비해야 했어요. 그들이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심각한지 이해해야 했거든요. 저는 메모를 정리하고 설명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윤 대통령이 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했는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단순하게 설명해야 했어요. 제 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서울에서 온 또 다른 메시지였죠.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모이고 있었고 뉴스 채널들은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였죠. 한국과 미국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사람들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마침내 보고서를 끝냈을 때는 사무실 창문으로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눈은 피곤했지만 머리는 맑았어요.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많은 중요한 사람들에게 한국이 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왜 모두에게 중요한지 설명해야 했거든요. 몇 시간 잠을 자기 위해 집으로 가려고 짐을 싸면서 제 책상 위에 사진을 봤어요. 서울에 있는 제 가족 사진이었죠. 이건 저에게 단순히 정치나 정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나라와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이었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사람들이 이 상황의 진실을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눈이 아플 때까지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밝은 숫자들과 도표들이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지만 지금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이 데이터 속에 중요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고 저는 그걸 찾아내야만 했어요. 워싱턴 DC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건물에서 거의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청소 직원들은 이미 퇴근했고 레몬향, 바닥 세정제의 신선한 향만 남아 있었죠. CSIS와 랜드 연구소에서 온 제 동료들이 저와 함께 회의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는데 우리 주변에는 빈 커피잔들과 반쯤 먹은 샌드위치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제가 화이트보드에 만든 타임라인을 봤어요. 22번이었어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22번이나 탄핵하려 했다는 거였죠. 이건 정상적인 정치적 행태가 아니었어요. 한국 정치를 연구해온 모든 세월 동안 이런 건 본 적이 없었어요. 이 패턴을 보세요. 저는 일어서서 보드의 여러 사건들을 선으로 연결하며 말했어요. 윤 대통령이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거나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할 때마다 민주당이 또 다른 탄핵 소추안을 제출해요. 이건 무작위가 아니에요. 중요한 안보 결정들을 방해하기 위해 완벽하게 타이밍이 맞춰져 있어요. 랜드 연구소의 제 동료 존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말씀하신 예산 삭감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스프레드 시트를 띄웠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나와요. 민주당이 무작위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에 맞설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들만 겨냥하고 있어요. 사이버 보안, 군 현대화, 정보 작전을 위한 예산을 삭감했죠. 이게 의미하는 바를 모두가 이해하면서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창문으로 걸어가 아래 어두운 워싱턴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제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마침내 맞춰지면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정치적 싸움에서 이기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동료들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어요. 한국이 강력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 누가 이득을 보는지 보세요. 중국이에요. 저는 다음 1시간 동안 더 많은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민주당의 모든 예산 삭감,
모든 탄핵 시도, 모든 정치적 움직임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목표를 돕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건 더 이상 한국 국내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동아시아 전체의 세력 균형에 관한 문제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펜타곤의 기밀 브리핑룸에 있었어요. 벽은 평범한 베이지색이었고 한쪽 벽에 걸린 큰 아시아 지도가 유일한 장식이었죠. 군 장교들과 정부 관료들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제 발표를 보고 있었어요. 네. 저는 우리가 발견한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민주당의 행동들이 윤 대통령에게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한국과 미국 간의 전체 안보 파트너십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들이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 하거나 중요한 예산을 삭감할 때마다 한국이 미국, 일본과 협력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윤 대통령의 비상조치는 과잉 대응이 아니었어요. 저는 차트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한국 정부가 완전히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뭔가를 해야만 했어요. 만약 그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민주당은 계속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탄핵 소추안을 제출해서 한국이 강하고 독립적인 국가로 기능할 수 없게 될 때까지 갔을 거예요. 관료들은 많은 질문을 했고 저는 그것들에 모두 신중하게 답변했어요.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패턴, 더 많은 증거들을 보여줬죠. 브리핑이 끝날 무렵에는 방 안에서 가장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조차 확신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걱정도 되고 안도감도 느꼈어요. 한국의 상황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심각했기 때문에 걱정됐죠. 하지만 이제 미국 정부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했기 때문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그들은 윤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을 돕기 위한 방법들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펜타곤을 나오면서 저는 한국에 있는 제 가족들을 생각했어요. 이건 더 이상 정치나 안보 전략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새롭고 위험한 방식으로 공격받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를 보호하는 문제였죠. 민주당은 단순히 거친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중국이 내부에서 한국을 약화시키는 것을 돕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긴 밤들이 있을 거고 분석할 데이터도 더 많고 찾아야 할 패턴들도 더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적어도 전체 그림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됐어요. 다음 단계는 너무 늦기 전에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될 거예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워싱턴 DC의 불빛들이 제 사무실 창밖에서 반짝이는 동안 1100번째로 메모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주변 건물들의 창문에도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는 중요한 일이 멈추지 않거든요. 제 책상은 종이들과 포스트잇으로 가득했어요. 컴퓨터 옆에는 빈 커피컵 3개가 놓여 있어서 제가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어요. 제 휴대폰에는 이미 아침이 된 한국에서 오는 메시지가 계속 울렸어요. 회의 하나만 더, 눈을 비비며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알고 있었죠. 오늘은 워싱턴의 여러 그룹에게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기 위한 회의가 5번이나 더 남아 있었어요. 폴더들을 모아 회의실로 향하는 긴 복도를 걸었어요. 카펫이 발소리를 감추고 벽에는 역사적인 중요한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더 힘들었던 시절에 함께 일하는 미국과 한국 군인들을 보여주는 사진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회의실은 이미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 정부 부처에서 온 사람들이 큰 테이블 주위에 앉아 앞에 놓인 서류들을 진지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이전 회의에서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자 모두가 절 바라봤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제가 발견한 한국의 문제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든 지도와 차트를 보여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패턴들을 짚어주었어요.
복잡한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한국의 이런 변화들은 한 나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동아시아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도미노처럼요. 하나가 쓰러지면 다른 것들도 쓰러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서둘러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어요.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고 발 아래서는 낙엽이 바스락거렸어요. 대사관 건물은 전통적인 한국 지붕 디자인과 현대 건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안에서는 조국을 걱정하는 한국 관리들과 만났어요. 한국의 풍경화가 걸린 방에 앉아서 미국이 어떻게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눴어요. 마치 깨진 화병을 고치는 것처럼 각각의 조각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정확히 어디에 맞는지 알아야 했어요. 그날 오후 늦게 의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만났어요. 그들의 사무실은 국회의사당 돔이 보이는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이 회의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간단한 설명이 필요했거든요. 한국을 돕는 것이 미국에도 좋은 이유를 설명했어요. 마치 같은 팀의 친구를 돕는 것처럼요. 회의 사이사이에 서울에 있는 친구들의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그들은 새로운 소식과 걱정되는 생각들을 보내왔어요. 제가 워싱턴에 멀리 있어도 그들의 걱정 때문에 모든 게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제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배경 덕분에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해가 저물 때쯤 마침내 브루킹스 연구소의 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청소 직원들이 이미 복대서 일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다른 사무실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오늘 결정한 모든 것을 기록하고 다음에 할 일을 계획해야 했거든요. 멀리서 빛나는 워싱턴 기념탑을 창 밖으로 바라봤어요. 밝은 하얀 표면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등대를 떠올리게 했어요. 도시는 이제 더 조용해졌지만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더 많은 회의가 있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 일본, 미국 간의 연결을 보여주는 지도가 띄워져 있었어요. 이 세 나라는 서로 돕는 새 친구처럼 함께 일해야 했어요. 제 일은 사람들이 이 우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거였어요. 마침내 집으로 가기 위해 가방을 챙기면서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아시아의 평화를 걱정하는 미국인들, 한국인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우리 모두는 큰 퍼즐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각자 다른 조각을 더해주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밤 공기는 시원했어요. 가로등이 인도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고 도시는 평화로웠어요.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테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룬 진전에 대해 기분이 좋았어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하는데 가장 오래 걸리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니까요. 제 사무실 창문으로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석양이 하늘을 아름다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제 책상은 한국, 일본, 미국에 대한 정보가 담긴 서류들과 지도로 가득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이 세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잘 협력하고 있다는 더 많은 정보들이 보여지고 있었답니다. 건물은 이제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란색 펜을 집어들고 논문 여백에 메모를 시작했어요. 제 연구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들을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참석했던 모든 회의들이 생각났어요. 어떤 것들은 정부 관료들과의 작은 방에서의 회의였고 또 어떤 것들은 한국과 일본의 중요 인사들과 큰 회의실에서 했던 회의였죠. 모든 회의에서 저는 한국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만들려는 사람들에 대해 제가 발견한 것들을 설명했어요.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점심을 또 거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찍 사놓고 먹는 것을 잊어버린 샌드위치를 꺼냈죠. 한 입 베어 물면서 책상 위에 사진들을 보았어요. 하나는 대학 졸업식 때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곳에서의 첫 출근 날 사진이었어요. 가장 최근 사진은 지난주에 찍은 것으로 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한 후 한국과 일본에서 온 방문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제 휴대폰에 불이 깜빡였는데 한국에서 온 새로운 메시지였어요. 그들의 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죠. 제 일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 한국 정부 데이터에서 이상한 패턴들을 발견했을 때는 제 우려를 누가 들어줄지 확신하지 못했는데 다들 귀 기울여 주었고 이제는 상황이 좋아지고 있었어요. 다시 컴퓨터로 돌아가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글이 쉽게 써졌죠. 한국, 일본, 미국이 전보다 더 잘 협력하고 있다는 걸 설명했어요. 마치 과거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세 친구가 이제는 서로를 더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았죠. 이 나라들이 함께 협력할 때 더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했어요. 청소 직원들이 저녁 순찰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늦었는지를 깨달았어요. 작업을 저장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죠. 한국 역사에 관한 두꺼운 책이 눈에 띄었어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이 책을 너무나 여러 번 읽었더니 이제는 거의 모든 페이지에 포스트잇이 삐죽삐죽 나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면서 아직 남아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지금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해서 우리의 일이 끝난 건 아니었거든요. 마치 수호자처럼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배워서 문제들이 다시 커지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부드럽게 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저는 안으로 들어섰어요. 밖은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워싱턴 기념탑이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마치 도시를 지켜보는 것처럼 높고 곧게 서 있었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다른 사무실 건물들을 지났는데 몇몇 창문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던 거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면서 노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펼쳐보았어요. 일찍이 중요한 것을 적어두었거든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제 일의 진정한 의미였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 나라들이 서로를 이해할 때 좋은 친구들처럼 함께 일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거죠.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연구할 새로운 패턴들, 그리고 해결할 새로운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제 일이 재미있는 거죠. 매일 미국과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을 활용해서 제가 사랑하는 두 나라를 돕고 있으니까요. 기차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정확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기 미국에 한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자신의 한국 뿌리를 부정하고 멀리하려 했던 그녀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슈피리어 호수 근처에서 일어난 그날의 일로 인해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것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한국계 미국인 교수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마주한 놀라운 이야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더욱 놀라운 건 이 사건을 계기로 그녀가 시작한 작은 도전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개인적인 여정이었던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한국 문화를 거부하던 교수가 어떻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발견한 놀라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슈피리어 호수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가고 저 멀리 언덕 뒤로 해가 지고 있었죠.
물은 넓고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고 저녁 하늘의 오렌지와 핑크빛이 물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미네소타에서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오늘은 그 아름다움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이름은 세라 톰슨이에요. 저는 문화 인류학자로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연구하고 있죠. 이 일이 정말 좋지만 요즘 들어 뭔가 빠져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마도 제가 오랫동안 무시해온 제 자신의 유산 때문일지도 몰라요. 집에 가면 제 어머니 미숙은 우리의 한국 전통의 중심이에요. 집안은 항상 한복이 옷장에 걸려있고 김치가 끓는 냄새가 부엌에서 퍼져나오고 전통 한국 음악이 배경에서 부드럽게 흐르고 있어요. 우리 문화에 대해 에너지가 넘치고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가끔은 그 열정이 저를 좀 낯설게 만들기도 해요. 제가 그 문화 속에 완전히 맞춰지지 않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어릴 적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르게 느껴졌던 기억이 나요. 친구들이 취미나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종종 제 유산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왜 친구들은 한복을 입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때 저는 두 개의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하나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세계, 다른 하나는 제가 그 속에 있지만 온전히 속하지 않는 세계였죠. 지금도 그 느낌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저는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지만 여전히 뭔가 단절된 느낌이 들어요.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배웠지만 제 한국적인 뿌리는 마치 미지의 영역처럼 느껴져요. 제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것 같아요. 호숫가에 앉아 주변에서 함께 웃고 노는 가족을 보았어요. 그들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고 그 순간을 함께 즐기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며 제 삶을 비교해 봤어요. 제 일은 저를 바쁘게 만들지만 그만큼 저에게 중요한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종종 가족 모임에 빠지거나 문화적인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 프로젝트나 연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숙은 제가 생각에 잠길 때마다 눈치채세요. 세라 괜찮아? 라고 조용히 물어보시죠.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요. 괜찮아요, 엄마. 그냥 생각 중이에요. 미숙은 제 옆에 앉으시며 따뜻하고 편안한 존재감을 주셔요. 알아요.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당신의 유산은 당신이 누구인지의 일부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뿌리를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직장에서 동료들은 제 지식과 전문성을 존중해주지만 제가 제 한국적인 배경에 대해 뭔가를 나누려 할 때 뭔가 장벽이 느껴져요. 그들은 관심을 보이지만 그 장벽을 어떻게 넘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긴 강의와 회의가 끝난 후 집에 돌아왔어요. 집안은 익숙한 풍경과 냄새로 가득 차 있었죠. 미숙은 저녁을 준비하고 계시며 식탁에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게 했어요. 엄마와 함께 부엌에서 돕고 김치를 배우고 한국에 관한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던 기억이요. 하지만 그 기억은 또 한편으로는 슬픔을 가져다 줬어요. 나이가 들면서 저는 그 전통들로부터 점점 멀어졌어요. 성공하려면 다른 방식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는 공부와 경력에 집중하면서 제 한국적인 유산이 저를 방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호숫가에 서서 저는 제 자신을 부정해온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깨닫게 돼요. 주위의 고요한 아름다움은 제 내면의 갈등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져요. 제 유산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는 깊은 공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공허함을 계속 무시해왔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연결을 시도해야 할 때가 된 걸까? 저는 조용히 속으로 생각하며 수천 번 본 해질녘 하늘의 색들이 이제야 진정으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이 공허함을 채워야 할 시간이 온 거겠죠. 미숙은 제 변화된 마음을 느끼고 저를 바라보며 말해요. 언제든 준비가 되면 말해요, 세라. 우리는 항상 당신을 위해 여기 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제 마음속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오랜만에 희망의 불씨가 살아난 것 같았죠.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내가 진정으로 속할 곳을 찾는 여정의 시작일지도 몰라요. 하루의 마지막 빛이 사라져가며 저는 일어섰어요.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결단력이 생긴 것 같았어요.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하지만 처음으로 제 유산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슈피리어 호수의 고요한 해변이 저에게 알려준 것은 가장 고요한 곳에서도 발견할 가치가 있는 깊이와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제가 그토록 찾고 있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몰라요. 모든 게 변한 건 맑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새들은 평소보다 더 크게 노래하고 있었어요. 엄마인 미숙 씨는 우리를 동네 농산물 시장에 데려가기로 하셨어요. 저는 그다지 신나지 않았지만 엄마는 언제나 작은 일에서도 즐거움을 찾으셨어요.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농부들과 작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우리는 차 안에서 웃으며 그날 저녁에 무엇을 요리할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어떤 계획이라도 신나게 만들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큰 충돌음이 우리의 평온한 하루를 깨뜨렸어요. 그 소리는 너무 강렬해서 온몸이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차가 제어를 잃고 돌기 시작할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일어났어요. 다음 순간 차가 멈췄고 주변은 연기로 가득했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시야가 흐릿했어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불빛들이 깜박였어요. 그 상황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엄마를 찾으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엄마는 그곳에 없었어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난 걸 깨닫고 공포가 밀려왔어요. 구급차가 빠르게 도착했고 응급팀이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저에게 말을 걸었지만 모든 게 멀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그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엄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두렵고 혼란스러웠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대기실은 저처럼 걱정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아버지는 창백하고 긴장된 얼굴로 그곳에 있었어요. 간호사와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아무도 저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감이 커졌어요. 마침내 의사 한 분이 엄숙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미숙 씨는 안정된 상태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어요. 의사께서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두려움과 무력감이 섞였어요. 만약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엄마를 잃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 다음 며칠은 꿈처럼 흐릿했어요. 병원 방문은 일상이 되었고 매번 희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는 항상 강한 분이셨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고통이 느껴졌어요. 저는 엄마를 위해 곁에 있어야 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 벅차게 느껴졌어요. 제 일이나 친구들이 모두 먼 얘기처럼 느껴졌어요.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보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어요. 집에 늘 있던 활기찬 에너지가 사라졌어요. 저는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렸어요. 엄마의 웃음소리, 한국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집을 따뜻하고 환영받는 곳으로 만들어주셨던 그 모습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리워서 가슴이 아팠어요. 학교에서 집중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공부나 연구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들을 밀어냈어요.
그들이 내가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너무 고립된 느낌이었어요. 슬픔과 혼란 속에서 갇힌 듯 했어요. 집에서는 공허함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어요. 평소 한국 전통 음악과 김치가 지글지글 끓는 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조용했어요. 저는 엄마를 떠올리며 방들을 돌아다녔어요. 엄마의 좋아하던 한복이 옷장에 걸려 있었고 그것은 밝고 다채로운 색으로 제 슬픔을 더욱 부각시켰어요. 엄마가 요리하던 냄새가 공기 중에 남아 있었고 그 냄새는 우리 함께한 마지막 식사를 간절히 원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점점 건강하지 않은 습관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밤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며 제 문화나 제 감정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그게 제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방법 같았지만 사실은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들었어요. 저는 점점 더 깊은 공허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었어요. 예전처럼 중요했던 것들과 모든 것이 단절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서 엄마를 생각하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엄마가 항상 제게 한국적인 전통을 받아들이고 제가 어디서 왔는지 자랑스러워하라고 하셨던 게 기억났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없으니 그 말들이 마치 먼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그동안 무시했던 제 자신과 다시 연결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엄마를 잃은 비극은 제게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문제를 직면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 슬픔이 엄마를 잃은 것만이 아니라 제 뿌리와의 연결을 잃은 것 같다고 느꼈어요. 엄마 없이 저는 제 일부가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고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어요. 조용한 집에서 홀로 앉아 있으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 조용히 다짐했어요. 엄마의 기억을 기리고 그녀가 사랑으로 지켜온 전통을 다시 이어가겠다고요.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 그것이 제가 치유되고 진정으로 제 자신을 다시 찾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깊이 느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100일이 지났어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믿기지가 않아요.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져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복도를 그저 멍한 기분으로 걸어 다녔고 제 머릿속에서 계속 엄마와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그날 오후 저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복도로 다시 가게 되었어요. 예전에 저를 괴롭혔던 아이들이 여전히 거기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어요. 제 가슴은 두근거리고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말하고 싶었지만 그 자리를 떠나는 대신 무언가 제 안에서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만 좀 해요. 저는 큰 소리로 외쳤고 제 목소리가 락커를 따라 울려 퍼졌어요. 그들 중 한 명이었던 제이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비웃었어요. 뭐? 살아? 그러니까 뭐 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제가 대답하려는 순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분위기를 가로막았어요. 그만해, 살아. 저는 돌아서서 이지훈 씨를 봤어요. 그가 제 기억 속 모습과는 너무 달라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자신감이 넘치고 침착하며 조용한 힘이 느껴졌어요. 이지훈 씨는 한국 문화 홍보대사였고 저는 멀리서 그를 존경해왔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할 때도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이지훈 씨,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안도감과 부끄러움이 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이렇게 그가 여기에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이런 순간에요. 그는 한 걸음 다가오며 저의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듯 부드럽게 말했어요. 살아, 제발.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제이크는 웃으며 다시 통제를 잡으려 했어요. 그럼 너는 뭐, 사라한테 뭘 하겠다는 거야? 이지훈 씨는 제이크의 시선을 차분히 받아보며 대답했어요. 나는 사라를 신경 쓰는 사람이다. 그녀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건 도움이 안 돼.
제이크는 눈을 굴리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다른 아이들도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어요. 이지훈 씨는 다시 저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고였고 속으로 말을 꺼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요, 이지훈 씨. 엄마가 너무 그리워요. 이지훈 씨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감정을 가다듬으려고 했어요. 엄마 없이 너무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엄마만이 우리의 문화를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였는데 이제 그 부분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지훈 씨는 이해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사라, 네 문화는 너의 일부야. 그건 네가 연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숙이며 목이 꽉 막힌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엄마 없이 그 연결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든 사람을 멀리하고 저 자신조차 밀어내고 있어요. 이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긴 듯 말했어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사람들을 밀어내곤 해. 하지만 혼자서 겪을 필요는 없어. 너를 아끼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저는 눈물을 훔치며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저에게 좋은 것이 아닌 것들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했어요. 매일 더 깊이 빠져드는 기분이 들어요. 이지훈 씨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느끼는 건 괜찮아. 하지만 더 건강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어. 내 문화와 다시 연결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지도 몰라. 저는 그 말에 흥미를 느끼며 물었어요. 문화와 다시 연결된다고요? 어떻게요? 이지훈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기 근처에 한옥 헤이븐이라는 문화센터가 있어. 거기서는 한국의 전통을 배울 수 있고 내 배경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네가 겪고 있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 생각은 위안이 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저는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지훈 씨는 한 걸음 다가오며 저를 격려하는 듯 말했어요. 내가 같이 갈게. 너 혼자 하지 않아도 돼. 저는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이 솟아나는 걸 느꼈어요. 이지훈 씨가 맞을지도 몰라요. 제 뿌리와 다시 연결되는 게 치유의 열쇠일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저는 작게 말했어요. 해볼게요. 그 다음 날 이지훈 씨와 저는 함께 한옥 헤이븐으로 갔어요. 그 센터는 미네소타 북부의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바람에 속삭이는 큰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센터에 다가가면서 저는 긴장과 기대가 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건물은 전통 한옥 스타일로 지어졌고 나무 기둥과 미닫이 문이 평화로운 정원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따뜻하고 초대하는 느낌이었어요. 나이와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전통 춤을 추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김치를 만들고 있었어요. 몇몇은 한국어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소리들 속에서 제가 느꼈던 외로움과는 너무나 다른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이지훈 씨는 저를 몇몇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그곳에서 저는 오랜만에 소속감을 느꼈어요. 한 분은 김 여사님이었고 그녀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아줬어요. 사라, 네가 와서 정말 반가워. 네 어머니께서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그 말이 저를 깊이 울렸어요. 고맙습니다. 엄마가 너무 그리워요. 김 여사님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훌륭한 분이셨어요. 우리 함께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며 엄마의 기억을 기리자고요. 그날 하루 동안 이지훈 씨와 저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어요. 우리는 한글을 배우기도 했고 저는 한 글자씩 쓸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송편을 만들었고 저는 엄마의 손길이 저의 손을 이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통춤은 어렵기도 했지만 정말 흥미로웠어요. 각 동작이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했어요. 해가 지고 정원에 황금빛이 내려앉을 때 저는 마음속에서 평온함이 찾아오는 걸 느꼈어요. 이지훈 씨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어떻게 느껴져?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웃었어요. 좀 나아졌어요. 이제 제가 누구인지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이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살아. 내 문화와 다시 연결되는 것은 정말 강력한 여정이 될 거야.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치유해봐.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하루 동안의 일들을 생각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느꼈어요. 이지훈 씨의 개입은 제가 정말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과거를 마주하거나 슬픔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제 뿌리에서 힘을 찾고 제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제 어머니의 기억을 존중하며 미래를 만드는 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목표와 의지로 일어났어요. 길은 쉽지 않겠지만 저는 첫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어요. 이지훈 씨와 한옥 헤이븐 커뮤니티의 지원이 함께 있으니 이제는 치유하고 제 문화와 연결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그 센터의 활동에 점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우리는 웃고 배우며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어요. 조금씩 저를 감싸던 어두운 기분은 사라지고 소속감과 자부심이 자리를 잡았어요. 어느 저녁 전통 한국 음식을 함께 나누던 중 저는 제 새로운 친구들의 얼굴을 보며 깨달았어요. 그들은 마치 제 두 번째 가족 같았어요. 우리가 공유하는 문화와 전통을 지키려는 열망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어요. 이제야 제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지원 체계를 찾은 느낌이었어요. 이지훈 씨가 제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어요. 잘하고 있어, 살아. 계속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말했어요. 네, 계속할게요. 저를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이지훈 씨의 말은 저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주었어요.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제 뿌리와 더 가까워지고 제가 누구인지를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 개입이 저를 파멸의 길에서 구한 것뿐만 아니라 자아 발견과 치유의 길로 저를 이끌어준 거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기분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도전이 있을 거라는 걸 알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지훈 씨의 지원과 한옥 헤이븐 커뮤니티가 함께 있으니 저는 이제 제 문화와 어머니의 기억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치유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지훈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났어요. 아마 이제는 도망치는 걸 멈추고 내 감정을 마주해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지훈 씨는 미네소타 북부에 있는 한국 문화센터인 한옥 헤이븐을 방문하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조금 긴장이 됐어요. 내가 잘 어울리지 않으면 어쩌지? 언어나 전통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쩌지?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용기를 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 기회를 잡아보기로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옥 헤이븐은 저에게 두 번째 집처럼 느껴졌어요. 저와 비슷한 고민과 성취를 나누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웃고 배우며 서로를 지원했어요. 지훈 씨와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좋아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죠. 그 중에서도 활기찬 축제나 고요한 다도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어느 날 제가 한글을 연습하고 있을 때 김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사라 씨,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어머니의 유산을 어떻게 기리고 싶은지 생각해 보셨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멈췄어요. 어머니는 항상 우리 문화의 중심에 계셨고 그 유산을 기리는 일이 맞는 길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어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전통을 나누고 싶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유산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선생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사라 씨와 같은 사람의 열정과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 격려 덕분에 저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한옥 헤이븐에서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사진도 찍고 배운 것들을 메모하며 제 경험을 정리했죠. 어머니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문화 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는 영감을 주고 싶었어요. 어느 저녁 지훈 씨와 저는 호숫가에 앉아 제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고요한 물속에서 제 마음도 평화롭다는 느낌을 받았죠. 몇 달 전만 해도 겪었던 혼란스러움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여기 오라고 해서 고마워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지훈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훈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사라 씨가 모든 걸 해냈어요. 저는 그저 길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저는 물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평화로운 감정을 느꼈어요. 제 뿌리와의 재연결은 단순히 전통이나 언어를 배우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잃어버렸던 제 일부를 되찾는 일이었죠. 한옥 헤이븐을 통해 저는 제 자신과 내가 어디서 왔는지 다시 발견하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호수 위에 황금빛이 비추는 모습을 보며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어요. 배울 것과 경험할 것이 너무 많았지만 이번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렜어요. 지훈 씨와 한옥 헤이븐 공동체의 지원이 있기에 저는 제 뿌리를 받아들이고 어머니의 유산을 기릴 준비가 되었어요. 저는 몇 달 만에 제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옥 헤이븐에 처음 갔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전통적인 건물들, 한국 음악 소리, 그리고 음식이 익어가는 냄새까지 모든 게 제가 익숙한 것과는 너무 달랐죠. 그런데 지금 여기 서 있으니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겠어요. 매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센터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요. 우리는 먼저 한글을 배우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처음에는 글자들이 마치 풀 수 없는 퍼즐 같았어요. 그런데 지훈 씨가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셔서 조금씩 글자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한글로 제 이름을 쓰는 것이 저의 유산과 연결되는 첫 번째 단계였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는 추석에 송편을 만드는 거예요. 찹쌀 반죽은 부드럽고 약간 달콤한데 하나하나 모양을 만들면서 작은 예술 작품을 만드는 기분이 들어요. 반죽을 접을 때마다 엄마가 부엌에서 손을 움직이던 모습이 떠올라요. 그녀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전통 춤 수업에도 참여했어요. 동작을 배우는 건 도전적이지만 음악이 정말 재미있게 만들어줘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투른 느낌이었지만 연습을 거듭하면서 몸이 점차 동작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는 게 저에게는 정말 소속감을 느끼게 해줘요. 춤의 동작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춤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훈 씨의 격려를 받아 저는 유산 비리츠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전통을 탐구하는 제 여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죠. 첫 번째 영상은 정말 긴장됐어요. 카메라 앞에 앉아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상태로 왜 이 채널을 시작했는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들의 댓글은 친절하고 격려가 넘쳐서 덜 외로움을 느꼈어요. 지훈 씨와 함께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우리는 함께 김치찌개 만드는 영상을 찍었어요. 채소를 썰고 양념을 넣고 맛이 섞이게 기다리면서 그 과정을 즐겼죠.
완성된 김치찌개가 끓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레시피를 따라해보는 걸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마치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하나하나 영상을 통해서요. 어느 날 지훈 씨가 경복궁을 탐방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항상 그런 역사적인 곳을 방문하는 꿈을 꾸었는데 실제로 그곳에 갈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궁궐의 넓은 마당에 서서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에 둘러싸인 순간 저는 조상들과 깊은 연결을 느꼈어요. 건물들의 세밀한 장식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저에게 한국 역사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는 영감을 주었죠. 다음 프로젝트는 K-팝 댄스 커버였어요. 저는 K-팝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에너지 넘치는 비트에 맞춰 춤추는 건 정말 신났어요. 우리는 몇 주 동안 안무를 연습하면서 하나하나 동작을 완성해 갔어요. 마침내 영상을 촬영했을 때 그동안의 노력 덕분에 정말 즐거운 기분이었어요. 영상을 통해 우리의 수고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죠.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의 긍정적인 피드백 덕분에 자신감도 생겼고 계속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졌어요. 제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면서 제 자신감도 커졌어요. 제 경험을 나누고 그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와 다시 연결되거나 새로운 문화를 탐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우리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학업과 유튜브 프로젝트를 병행하는 게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두 가지가 서로 잘 맞아떨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문화인류학 공부는 제가 다루고 있는 전통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고 실천적인 경험은 제 연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제 일에 더 열정을 느끼게 되었고 엄마의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저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전통적인 한국차 문화에 대해 영상 편집을 하고 있었을 때 한 구독자에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구독자는 제 영상들이 그녀가 자신의 한국 유산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읽으면서 기쁨과 함께 제게 주어진 목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모든 도전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정을 통해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새로운 면을 발견했어요. 저는 더 인내심을 갖게 되었고 더 개방적이 되었으며 제가 누구인지를 더 자랑스럽게 느끼게 되었죠. 제 한국 유산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전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제가 속할 수 있는 곳을 찾는 일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느꼈던 슬픔은 치유되었고 강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뒤돌아보면 저는 정말 많이 변화했음을 느껴요. 길을 잃고 연결되지 않았다고 느꼈던 그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 유산을 자랑스럽게 기념하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제 유튜브 채널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저의 뿌리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다리가 되었죠. 다음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기대돼요. 탐구할 전통도 많고 들려줄 이야기들도 많으며 또 만들 새로운 연결들이 있어요. 제 변화를 위한 여정은 계속되고 있고 제가 이 여정에서 배운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아침 햇살이 서울의 분주한 거리에 황금빛을 드리우고 있을 때 저는 경복궁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었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제 마음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여기 문화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하게 된다는 게 꿈만 같았지만 제 한국 유산을 대표해야 한다는 부담이 제 어깨에 크게 내려앉았어요. 깊게 숨을 쉬면서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여정을 떠올렸죠. 지훈 씨가 옆에서 저를 응원하는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잘할 거야, 살아. 그 말에 힘이 났어요. 우리는 함께 대문을 지나 경복궁 안으로 들어갔고
궁전 건물들의 정교한 디자인이 저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했어요. 걸음걸음이 제 진짜 정체성을 찾는 길에 한 발짝씩 가까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대강당에 들어섰을 때 방 안은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학생들, 학자들, 그리고 문화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까지. 그들이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지만 심판을 받는 느낌보다는 진심으로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연단에 서자 지훈 씨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격려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슴이 뛰지만 목소리는 고요하게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서 한국의 풍부한 역사에 둘러싸여 저는 제 한국 유산을 받아들이는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화려한 한복, 집안을 가득 채우던 김치 냄새, 그리고 전통 한국 음악의 선율. 어릴 적 제 어머니는 집안의 중심이셨어요. 전통을 지켜가셨지만 저는 종종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죠. 제 경력을 쌓아가면서 제 뿌리에서 점점 멀어졌고 그게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해하는 눈빛들이 보였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저는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슬픔과 정체성에 대한 혼란 속에서 제 문화와 연결된 모든 것을 밀어내고 있었죠. 하지만 지훈 씨가 다시 그 뿌리와 연결되기를 권유하면서 그때 비로소 제 유산을 받아들이는 힘을 알게 되었어요. 경복궁의 호를 거닐면서 저는 조상들과 깊은 연결을 느꼈어요. 그 정교한 건축물들과 고요한 정원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저에게 회복력과 전통의 상징처럼 다가왔죠. 한국의 뿌리와 다시 연결되는 것은 단지 언어나 관습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소홀히 여겨왔던 제 자신을 찾는 과정이었죠. 저는 한옥 헤이븐에서 보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곳에서 겪었던 실질적인 경험들이 어떻게 제 문화와 가까워지게 했는지, 추석에 송편을 만들고 전통 춤을 배우고 매일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저는 제 정체성을 다시 발견했어요. 이런 활동들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어머니와 우리의 유산을 기리는 방법이었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몇몇 참석자들이 눈물을 닦고 있는 걸 보았어요. 제 이야기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죠. 제 유산을 받아들이는 여정은 치유와 자기 발견의 과정이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문화적 뿌리는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기념하고 축하할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었죠. 뿌리는 우리에게 소속감을 주고 삶을 세워나갈 기초가 되어줘요. 발표를 마친 후 방 안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다가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제 여정이 그들에게 어떻게 영감을 주었는지 표현했어요. 한 젊은 여자는 자신이 필리핀 뿌리와의 연결을 느끼지 못했다며 제 말이 그에게 유산을 탐구할 용기를 줬다고 했어요. 또 다른 남자는 한국 문화에 늘 관심이 있었지만 그걸 깊이 배우기엔 자신감이 부족했다고 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유산을 받아들이는 것이 개인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고 이해와 존중이 있는 공동체를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지훈 씨와 저는 경복궁 정원을 거닐며 심포지엄에 대해 되돌아보았어요. 정말 잘했어, 사라. 지훈 씨가 말했어요. 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 저는 미소 지으며 성취감과 평온함을 느꼈어요. 고마워요, 지훈 씨. 여기서 제 여정을 나누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우리가 꽃이 만개한 정원과 고대의 돌길을 거닐 때 저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깊은 연결을 느꼈어요. 궁전은 제 두 세계,
즉 미국과 한국을 잇는 다리처럼 보였죠. 제 유산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통합해서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미네소타로 돌아와서 서울에서의 경험은 제 유튜브 채널인 유산비리지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지훈 씨와 협력하여 한국 문화에 잘 알려지지 않은 면들을 조명하는 시리즈를 시작했죠. 숨겨진 사원들을 탐방하고 지역 장인들과 인터뷰하며 지역 전통에 대해서도 깊이 파고들었어요. 각 에피소드는 한국의 다양한 유산을 축하하는 시간이었고 우리 구독자들이 빠르게 늘어나며 문화에 대해 배우고 참여하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슈피리어 호수 옆에 앉아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고요한 물결은 이제 제 안의 평온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죠. 어머니의 유산은 더 이상 두려운 빈자리가 아니라 저에게 힘과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되었어요. 저는 슬픔을 문화적 자부심의 등불로 바꾸었고 그 등불은 다른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도록 이끌고 있었어요. 제 여정은 우리 유산을 이해하고 축하하는 것이 개인적인 성장과 공동체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줬어요. 우리의 뿌리는 아무리 깊이 묻혀 있어도 우리 자신과 우리가 향할 길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상기시켜줬죠. 한국 유산을 받아들임으로써 저는 놓쳤던 제 자신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목적을 발견했어요. 문화의 다리를 계속해서 놓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배경을 축하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미네소타에 첫 눈이 내리던 때 저는 미래가 가져올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어요. 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고 문화 탐험과 개인적인 성장이 이끄는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정말 기대가 되었죠. 지훈 씨가 옆에 있고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유산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를 진정한 제 자신으로 여는 열쇠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되돌아보니 제 여정은 단지 문화적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유산의 아름다운 직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조상들의 전통과 미국에서 쌓아온 삶 사이의 균형을 찾는 일이었죠. 이 균형이 저에게 어떤 도전도 헤쳐나갈 자신감을 주었고 제 문화적 정체성의 풍성함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어요. 제가 서울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가을 하늘은 맑고 상쾌했는데 그 아래에서 저는 설렘과 약간의 불안을 동시에 느꼈어요. 공기는 약간 서늘했고 공항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무들의 잎사귀는 노랗고 주황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일이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여행자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 이름은 마트슈 노박 박사고 폴란드에서는 저를 방위산업 혁신 컨설턴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어떤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효율적으로 첨단 군사 장비를 개발해내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한국이 어떻게 K2 흑표 전차를 그렇게 놀라운 속도로 제작하고 폴란드에 납품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라는 요청을 받고 여기 온 거죠. 그 전차들은 방위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사람들은 모두 한국 방위산업을 움직이는 비밀 같은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어요.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하면서 멀리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유리로 된 고층 빌딩들, 세련된 다리들, 그리고 밝은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죠. 저는 마음을 편히 가지려고 애쓰며 주변을 감상했지만 머릿속은 자꾸 제가 왜 여기 있는지로 돌아가더라고요. 폴란드는 K2 전차를 기반으로 한 K2PL이라는 전차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나왔고 한 단계 진전하려고 할 때마다 또 다른 벽에 부딪히곤 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한국의 기술을 구매해서 설명서대로 따라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그게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기술이라는 건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요. 기술은 기술자들의 실력, 역사,
그리고 힘들게 쌓아온 경험이라는 환경 속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오래된 친구인 김재민 교수님이 광화문 광장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광화문은 서울 중심부에 있는 웅장한 대문 앞에 넓은 광장이에요. 교수님과는 방위산업회의에서 처음 만난 이후로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 조용하고 사려 깊으신 분이에요. 교수님은 특히 한국의 산업 성장, 그중에서도 방위산업 쪽을 연구하는데 평생을 바치셨죠. 그래서 저는 교수님이 한국의 성과 이면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알려주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택시는 바쁜 교차로 근처에 저를 내려줬어요. 저는 세련된 건물들과 멋진 코트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넓은 인도로 걸어 나왔죠. 여기저기서 차 엔진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리고 보도블록을 밟는 발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거기서 조금만 눈을 돌리면 광화문이 멀리 보였는데 어두운 기와 지붕과 단단한 형태가 한국이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조화시키는지 보여주는 듯 했어요. 김 교수님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세종대왕 동상 근처에서 손을 흔들고 계셨거든요. 교수님은 깔끔한 블레이저를 입고 작은 가죽 노트를 들고 계셨어요. 마트슈, 어서 와요. 교수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랜만에 뵌 교수님의 익숙한 미소가 참 반가웠어요.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교수님은 잠깐 걸으면서 얘기를 나누자고 하셨고 우리는 경복궁 근처 길로 들어섰어요. 궁의 기와 지붕과 전통 복장을 한 수문장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배경에는 고층 빌딩들이 우뚝 서 있었죠. 이 대조적인 풍경을 보니 한국 방위산업의 성공을 이해하려면 아마도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야망이 어떻게 융합되는지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은 마치 젊은 학생에게 가르치듯 조용하고 차분한 어조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폴란드가 받은 K2 전차는 몇십 년간 쌓아온 노력의 결과예요. 한국 방위산업의 성공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라 하나하나 작은 단계를 쌓아 올린 결과죠. 저희는 가난, 전쟁, 재건의 시기를 겪으며 무기와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법을 배웠어요. 단순히 설계도를 따라 만드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발전하려는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실패해서 배우고 절대 멈추지 않는 혁신이죠. 저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도 한편으론 약간 의구심도 들었어요. 폴란드에서는 기술이라는 걸 단순히 구매할 수 있는 상품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떤 나라가 훌륭한 전차를 만든다면 설계도를 사서 똑같이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층위들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기술자들을 훈련시키고 공장을 세우고 숙련된 노동자들의 신뢰를 얻고 세심한 장인 정신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온 과정이 숨어 있었던 거죠. 과연 폴란드가 그런 걸 쉽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작은 정원 근처에 멈췄어요. 저는 김 교수님을 따라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지나 인사동 근처에 있는 작은 찻집에 도착했어요. 해가 점점 낮아지면서 나무로 된 가게 외관과 옛날식 간판들 위로 부드러운 빛이 드리워졌어요. 마치 전통과 현대가 조용히 공존하는 또 다른 시대로 들어온 기분이 들었어요. 김 교수님이 문을 열자마자 따뜻하고 편안한 녹차와 볶은 보리 향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공기가 잔잔했고 낮고 윤이 나는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부드러운 쿠션들이 우리를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 같았죠. 몇몇 손님들이 차를 조용히 마시고 있었는데 마치 서로 암묵적으로 존중하는 의식의 일부인 듯 했어요. 저희는 학과 소나무가 그려진 병풍 옆 구석 테이블을 골랐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한 눈빛으로 정교한 도자기, 잔과 김이 나는 찻주전자를 가져다 주셨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했지만
아주머니는 영어를 못하시는 듯 했어요. 김 교수님이 제게 천천히 차를 따라주셨는데 마치 한 방울 한 방울이 소중한 것처럼 신중해 보였어요. 그분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고 살짝 올라간 눈썹은 마치 제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를 정리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마트 씨, 교수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복잡한 기술이나 공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걸 먼저 말해야겠어요. 이건 우리나라의 기억 속 깊이 얽혀있는 이야기예요. 이걸 알아야 왜 한국의 방위 산업이 이렇게 빠르고 강하게 성장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찻잔을 쏟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옆 테이블에서 달콤한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왔는데 꿀향 같기도 했어요. 교수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400년도 더 전에 한국은 바다에서 강력한 적과 마주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침략군보다 작고 약했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 의심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꿨죠.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는 용기와 뛰어난 전략으로 우리 해군을 이끌었어요. 숫자에서 밀렸지만 그의 배, 이른바 거북선은 적들이 본 적 없는 형태였죠. 강하고 설계가 훌륭했으며 우리 해안 지형에 완벽히 맞게 만들어졌어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승무원들의 용기로 한국은 전세를 뒤집었고 그 승리는 오늘날에도 유명하고 존경받아요.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어요. 혁신, 규율, 당열로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저는 옛 목선들이 연기로 가득 찬 하늘 아래를 항해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노를 저으며 리듬을 맞추는 모습, 대포가 발사되기 전에 긴장감까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평화로운 찻집에 앉아 있었지만 그 이야기는 생생하게 살아있어 마치 저를 어깨를 두드리며 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교수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16세기 장군이 어떻게 K2 전차나 K9 자주포 같은 현대 무기와 연관이 있을지 궁금할 수도 있겠죠. 잠시 멈추며 생각할 시간을 주셨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다봤어요. 연녹색 채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쉽게 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교수님이 몸을 조금 더 앞으로 기울이셨어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단지 전쟁에 관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믿고 도전에 적응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고방식이에요. 이 정신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한국 전쟁이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요. 우리는 부러지지 않고 휘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외국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연구하고 개선하고 결국 우리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생각들을 폴란드에서 우리가 찬탄했던 현대적인 K2 전차와 연결지어 보려고 했어요. 폴란드에서는 K2 전차를 놀라운 제품으로 봤어요. 빠른 생산 속도, 높은 품질, 그리고 많은 유럽인들을 놀라게 한 합리적인 비용 때문이었죠. 하지만 K2의 진정한 힘은 강철과 소프트웨어 너머에 있는 것일지도 몰랐어요. 그것은 아마도 이순신 장군이 역경에 맞섰던 그 정신에서 비롯된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한국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산업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엔 외국의 도움에 의존해야 했죠. 부품을 역설계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웠습니다. 근로자들을 밤낮 없이 훈련시키고 공장은 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의지로 돌아갔죠.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전차나 자주포들은 그런 인내와 끈기의 수십 년에 걸친 결과물이에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폴란드를 그런 시각으로 그려보려고 했어요. 공산주의 몰락 이후 제 고향 폴란드는 여러 방면에서 고생했어요. 공장이 문을 닫고 숙련된 인력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났으며 방위산업은 축소됐죠.
지금 폴란드는 한국의 설계를 통해 다시 도약하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단순히 돈이나 계약 문제로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교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기술 자체가 중요하긴 해도 핵심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핵심은 아마도 열심히 일하는 문화적 자부심과 장기적인 비전이라는 청사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요소들일지도 몰랐어요. 교수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네요. 집에서는 우리가 기술을 사서 그냥 들여와서 전차를 만들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겠어요. 설계도나 기계만 있는 게 아니네요. 이 기계들 뒤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각 과정을 몇 년에 걸쳐 익힌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셨어요. 맞아요, 마트시. 한국의 방위산업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천천히 성장한 나무와 같아요. 해마다 폭풍과 햇살 속에서 자란 나무죠. 나이테 하나하나가 배운 교훈을 의미합니다. 외국의 영향이 지식의 씨앗을 가져왔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그 씨앗들이 강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찻집은 이제 거의 성스러운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강 위로 높게 자리 잡은 현대적인 대형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불빛이 작은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실내는 밝은 백색 천장 조명 아래 긴 나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두 그룹의 사람들이 마치 옛날 방식의 결투를 준비하는 것처럼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앉아 있는 한국 임원들이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차분하면서도 집중되어 보였어요. 반대편에는 폴란드 국방 관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K2 전차 프로젝트를 우리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희망을 품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묻어났고 눈은 문서 더미와 한국팀의 흔들림 없는 시선 사이를 오갔어요. 저는 폴란드 팀 뒤에서 조용히 그리고 예의를 갖추며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역할은 주로 듣고 관찰하는 것이었어요. 이 회의가 끝나면 본국에 돌아가 제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가슴이 답답해지는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이 협상의 중요성은 상당히 컸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K2 전차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전차 K2PL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엄청났고 단순히 돈이나 설계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뭔가 중요한 것이 부족해 보였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폴란드 관계자들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신속한 기술 이전을 원했어요. 단순히 최종 설계도를 넘겨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 전차가 이렇게 매끄럽고 빠르게 조립될 수 있었던 비결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신중한 비즈니스 언어로 요구사항을 설명하며 스프레드시트와 비용 추정치를 가리켰어요. 그 논리가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K2의 뒷이야기와 과정을 배우지 못한다면 폴란드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우리 공장은 단순히 한국의 성공을 그대로 복사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쪽은 충분히 압박하거나 충분히 돈을 쓰면 한국이 그들의 성공 비결을 선물처럼 건네줄 것이라고 믿는 것 같았어요. 한국 임원들은 공손하게 들으면서도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말을 꺼냈어요. 그는 K2 전차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의 학습, 시험, 그리고 노동자, 공급업체, 기술자를 포함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라고 했어요. 그는 말을 천천히 신중하게 골라서 했습니다. 저는 폴란드 관계자들을 살펴봤습니다. 몇몇은 답답한 표정을 지었고 그들은 분명한 답을 원했어요. 한국이 그 비밀을 공유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만 한국 쪽은 계속해서 대량 생산의 복잡성을 설명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자국에서 만들고 싶다면 단순히 설계도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어요. 숙련된 노동자를 훈련시키고 새로운 조립 라인을 설계하며 신뢰할 수 있는 부품 공급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자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공장도 필요하다고 했죠. 방위산업 제조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문화적 전환에 가까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폴란드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K2PL의 현지 생산 비용이 모두가 예측했던 것 이상으로 치솟고 있다는 차트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정말로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정말로 폴란드를 파트너로 여긴다면 그들의 문을 열고 모든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제 귀에는 우리 쪽이 다소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의 걱정이 이해는 갔어요. 돈이 걸려 있고 시간이 촉박했으니까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방 안에 긴장감이 가득 차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 한국 임원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들의 성공은 그들 스스로의 노력과 희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쌓아 올린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더 단순한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외국의 설계도를 참고하며 조금씩 산업 역량을 키워왔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었는데 그 결과를 단순히 다른 나라에 넘겨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세부 사항 이상의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수십 년간 쌓아온 하나의 지식 체계, 살아있는 과정을 빌리고 싶어 한 셈이었죠. 폴란드 관계자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국 쪽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들의 확고한 입장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창밖으로는 한강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실내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침묵한 채 테이블 양쪽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방 안에 가득 찬 좌절감은 견디기 힘들 정도였고 제 머릿속에서도 복잡한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폴란드로 돌아가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쉽게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예산이 크더라도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회의가 마무리될 즈음 한국 측은 폴란드가 자체 산업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숙련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고 상기시켰어요. 폴란드 관계자들은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문서들이 정리되고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아무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았지만 끝맺음의 침묵은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와 서늘한 밤 공기를 마시며 이상하게도 기진맥진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난간으로 걸어가 어둠 속 물 위에서 춤추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는 중요한 순간을 목격한 거였어요. 폴란드의 요구가 한국의 현실과 맞닥뜨린 순간 말이에요. 이제는 제가 이 깨달음을 본국에 어떻게 전할지 고민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조용한 밤, 저는 그곳에 서서 서울에서 배운 이 교훈이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긴장감 넘치던 회의실을 나와 청계천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녁 공기가 제 얼굴에 닿으니 시원했고 도시의 은은한 소음이 복잡했던 제 생각을 조금씩 가라앉혀줬어요. 저는 몇 걸음 동안 아무 말 없이 걸으며 오늘 벌어진 일들을 곱씹어봤어요. 주변에는 연인들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고 아이들은 징검다리를 뛰어넘으며 깔깔거렸어요. 335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 사이로 따뜻한 조명이 물 위에 반사돼서 마치 서울 중심부를 흐르는 금빛 리본처럼 보였어요. 김 교수님은 물가 쪽으로 저를 천천히 이끌었어요. 처음엔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방금 전에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장갑차 기술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강렬한 순간을 목격했거든요. 그들의 성공은 단순히 기계적이거나 금전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문화에 뿌리 내리고 있었고 그들의 집단적인 기억 속에 그리고 수십 년간의 시행착오를 견뎌온 의지 속에 살아 있었어요. 이런 걸 폴란드가 아무리 큰 계약을 맺는다고 해서 단번에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죠. 저는 이걸 어떻게 본국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지 상상해 봤어요. 폴란드에서는 돈과 법적 계약만 있으면 마치 금고 열쇠처럼 비밀스러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최고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최첨단 기계를 구매하면 곧바로 우리의 능력이 올라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더라고요. 한국은 수많은 작은 승리와 고통스러운 교훈을 바탕으로 산업을 쌓아 올린 거였어요. 이 유산은 설계도만큼 실질적이었지만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들의 고투의 본질을 그냥 가져올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다 보니 제가 배운 것들을 반영하는 듯한 소소한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번은 나이든 남성이 젊은 남자아이에게 징검다리를 건너는 법을 알려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도 손자였겠죠. 아이가 비틀거리면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고 둘은 다시 시도했어요. 결국 아이는 균형을 잡게 되었죠. 저는 몇십 년 전 한국의 기술자들이 떠올랐어요. 그들도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실수를 반복하며 조금씩 배워가다 결국 장갑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강가의 아이처럼 그들도 분명 여러 번 비틀거렸겠죠. 하지만 결국엔 단단히 서게 됐을 거예요. 조용한 곳에 다다르자 김 교수님이 부드럽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마트씨, K2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이건 긴 이야기의 한 챕터죠. 한국 사람들은 가난했던 시절, 전쟁 이후 힘겹게 살아남아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던 걸 기억해요. 배를 만드는 게 불가능해 보이던 시절에 배를 만들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장갑차를 만들었어요. 세대마다 지식을 다음 세대에 물려줬죠. 여기 흐르는 물처럼요. 물은 시간 속에서 장애물을 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요. 우리가 오늘날 여기에 도달한 것도 그런 과정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 위에서 춤추는 반짝이는 빛들을 바라봤어요. 진정한 산업 강국이 된다는 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오랜 협력과 신뢰, 비밀을 공유하고 하나하나 개선해가는 과정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작은 성공 하나가 과거의 노력을 층층이 쌓아 올려져 나온 결과였어요. 그건 단순히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서두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잘 가꾸어진 정원처럼 계절이 흘러야만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였죠. 폴란드의 지도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며 지름길을 찾으려 했어요. 한국의 사례를 손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우리만의 기초를 닦고 우리만의 리듬을 찾아야 한다는 걸요. 교육과 꾸준한 성장을 위해 투자하고 내부에서부터 단단히 쌓아 올려야 했어요. 우리 노동자들을 훈련시키고 작은 공장들을 지원하고 엔지니어들을 신뢰하며 그들이 실패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줘야 했죠. 그런 기반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K2와 같은 뛰어난 장갑차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예요. 문득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을 본국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장이나 실험실이 아니라 역사와 혁신이 청계천처럼 한데 어우러져 흐르고 있는 살아있는 도시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이곳 사람들의 차분한 자신감을 보고 K2의 힘이 단순히 현대적 기술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고 싶었어요. 그것은 고난과 인내를 통해 단련된 민족적 정체성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멀리서 거리의 음악가가 기타를 치고 있었고 잔잔한 멜로디가 물 위로 퍼졌어요. 김 교수님은 잠시 멈춰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셨어요. 폴란드도 성공할 수 있어요, 마트시. 하지만 당신들은 한국이 몇십 년 전에 시작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반적인 생태계를 성장시켜야 했어요. 하지만 폴란드는 이미 몇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재능 있는 엔지니어들, 자랑스러운 역사,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 저는 해가 뜨기 전에 깨어났어요. 호텔방은 조용했고 작은 냉장고의 부드러운 소음과 멀리서 들려오는 이른 교통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연한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도시 아래는 고요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다음 움직임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며칠 동안 제가 배운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여러 이미지와 목소리들이 떠오르면서 한국에 힘들게 쌓아온 성공의 면면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나가기 전에 잠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이 배운 것들을 집에 돌아가 어떻게 전달할지 계획이 필요했거든요. 폴란드의 지도자들에게 K2 전차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쉽겠지만 그건 단순히 기계일 뿐이잖아요. 철판, 대포, 엔진, 복잡한 전자장치들. 하지만 그 기계를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힘, 문화, 인내, 그리고 오랜 세월의 고난을 동력과 혁신으로 바꾼 이야기. 이건 단순한 보고서로는 담아낼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들에게 이 기술의 인간적인 면을 이해시키고 영감을 줄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아침 식사를 위해 명동 근처 작은 식당에서 김 교수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분이 그곳에 간단한 죽과 김치가 유명하다고 추천하셨거든요. 식당에 도착하니 교수님은 창가 자리에서 뜨거운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니 제 얼굴을 자세히 보며 마치 제 생각을 읽으려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과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교수님께 여쭤봤죠. 만약 세계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를 설득할 기회가 단 한 번뿐이라면 한국의 성공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교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제 질문을 곱씹으셨고 대답하기 전에 공기가 한동안 조용해졌어요. 창문 밖으로는 출근길에 바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도시는 목적이 가득한 생명체처럼 느껴졌어요. 교수님께서 잊지 못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의 성공을 이해하려면 하나의 제품이나 공장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건 지표 아래 숨겨진 깊은 뿌리 체계와 같아요. 여러분이 보는 나무 K2 전차 같은 뿌리가 수십 년에 걸쳐 자라났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잎사귀나 열매에만 집중하지만 뿌리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씀이 진리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더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을지 여쭤봤어요. 교수님은 근처에 있는 기술 고등학교를 가보자고 제안하셨어요. 그 아이디어에 정말 마음이 설렜어요.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세대, 앞으로도 계속 이 나라를 발전시킬 혁신가들을 보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어요. 이동하는 동안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질서 있고 효율적인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서 있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역은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도시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미세 조정을 거친 기계처럼 모든 부분이 자기 역할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단정한 뜰이 있는 소박한 건물이었어요. 아직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김 교수님이 아는 선생님 한 분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분은 교수님과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분이셨대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로봇 대회와 학생들의 발명품을 다룬 포스터들이 벽에 붙어 있는 걸 봤어요.
한 작업실에 들어가 보니 몇몇 학생들이 작은 드론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회로판을 테스트하거나 작은 프로펠러를 조정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젊은 장인들이 차분히 작업을 다듬고 배우는 과정 같았어요. 그들은 설명서를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보며 배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이곳이 바로 한국의 다음 혁신 물결이 자라나는 터전이라는 걸요. 이 학생들은 빠른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워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가르쳐주는 선생님과 멘토가 있었고, 이런 노력과 꾸준한 성장을 존중하는 문화도 있었어요. 학교를 나와 다시 붐비는 거리로 나섰어요. 교수님은 대학교에서 회의가 있다며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교수님은 제 손을 단단히 잡고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배운 것들을 꼭 나누세요. 하루아침에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땅을 준비하고 잘 가꾸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뭔가 멋진 것이 자라날 겁니다. 교수님이 돌아서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목이 메었어요. 교수님의 차분한 지혜와 솔직한 설명이 그리울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제가 표면 아래를 볼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이 깨달음을 집으로 가져가야 할 차례였죠. 비행기 시간까지 몇 시간이 남아 저는 남산을 다시 한번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버스를 타고 상기슬까지 간 뒤 천천히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 올라갔어요.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이 도시 아래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모습을 지나쳐갔죠. 이전에 그곳에 섰을 때 저는 큰 그림을 이해하기 시작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더 깊이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도시가 모든 방향으로 펼쳐져 있었고 수십 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손에 의해 형성된 곳이었어요. 서울의 성공 이야기에는 지름길이 없었어요. 모든 다리, 모든 고층 빌딩, 모든 첨단 무기는 역사적인 고난, 도덕적 교훈, 그리고 축적된 기술 위에 쌓아 올려진 결과물이었죠. 정상에 도착해 난간에 기대어 도시의 웅성거림을 느꼈어요. 폴란드 지도자들에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상상해 봤어요. 저는 그들에게 용기나 결단력은 살 수도 빌릴 수도 없다고 말할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투자하고 기술을 쌓을 환경을 만들고 끈기의 정신을 키워야 한다고요. 진정한 성장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산업 부문의 어려움을 딛고 현대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성장하는 길은 결코 직선이 아니니까요. 제 머릿속에는 K2 전차의 프로토타입이 담긴 낡은 노트북을 보여줬던 한국 엔지니어가 떠올랐어요. 회의실 안의 정적, 그리고 우리가 뭔가 신성한 것을 보고 있다는 느낌. 그건 단순히 기계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세대를 거쳐 이어져 온 인간의 노력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사슬이었죠. 저는 이걸 바르샤바에서 설명할 거예요. 폴란드가 독립적으로 서고 싶다면 자신의 뿌리를 한 걸음씩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길러내야 한다고요. 도시의 전망을 뒤로하고 몸을 돌렸을 때 제 임무는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의 성장 이야기를 비밀스러운 공식으로가 아니라 인내와 노력의 교훈으로 가져가고 있었어요. 이제 인천공항의 문을 지나 비행기를 타고 바르샤바로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진리는 그것을 형성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게 동력을 불어넣는 문화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죠. 뿌리가 없으면 어떤 강한 나무도 설 수 없으니까요.